역사는 왕과 전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문자를 만들어주는 일도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농사에 도움을 주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남기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선택도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길을 선택했던 7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이 남긴 것은 화려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덜 아프고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려 말 작은 씨앗을 품고 먼 길을 돌아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조선을 바꾼 것은 거대한 군대도 위대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단 몇 개의 씨앗이었습니다. 고려 말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돌아오던 길에 특별한 식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목화였습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옷감이 부족해 거칠고 불편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문익점은 생각했습니다. 이 식물이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화씨 반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익점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는 몰래 목화씨를 가져왔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재배에 성공합니다. 이후 목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한 면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라를 바꾼 것은 칼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한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문익점입니다.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는 사람들의 옷과 겨울나기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생활을 바꾸는 데에는 따뜻한 옷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나라의 명령을 이해하며 억울한 일을 글로 호소할 수 있는 문자도 필요했습니다. 문익점이 작은 씨앗으로 백성의 몸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로부터 수십 년 뒤 한 왕은 새로운 글자로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내려 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1418년 늦여름, 조선의 궁궐에서는 뜻밖의 왕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되는 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될 운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맏형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고 학문에 몰두했지만 왕자와는 거리가 있는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몸이 아픈 날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버지 태종이 건강을 걱정해 책을 치우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공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종은 결국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학문과 판단력이 뛰어났던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충녕대군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종의 앞에는 결코 평온한 나라가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30년이 지난 신생국가였습니다. 북쪽 국경은 불안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의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가뭄과 홍수, 전염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세종은 왕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묻고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편전을 정비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이 낮더라도 재능이 있다면 기회를 주었습니다. 관노 출신이었던 장영실도 그렇게 발탁된 인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물시계와 해시계,
천문 관측기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고, 세종은 그의 능력을 인정해 관직까지 내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종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 한 이유는 단순히 훌륭한 기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측정하며 백성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의 기후와 농사 경험을 정리한 농사직설도 편찬되었습니다. 중국의 농법을 그대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조선의 땅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음악과 의학, 천문학과 인쇄기술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시대가 언제나 밝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뭄이 들고 백성이 굶주린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는 자신의 잘못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쉽게 설명하게 했고, 출산한 여성 노비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일정 기간 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궁궐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백성의 실제 생활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북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종서 등을 보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군과 육진이 설치되며 조선의 북쪽 경계가 자리 잡아갔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된 대마도를 정벌하는 작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한 왕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한 군사적 결정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가장 깊이 고민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평범한 백성이 익히기에는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적을 수 없었고 나라에서 내린 명령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계획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한자를 두고 별도의 문자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음 기관과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연구해 배우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마련했습니다. 1443년 새로운 문자가 완성됐고 1446년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세종의 몸은 이미 크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나치게 많은 업무와 공부에 몰두했던 그는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앞을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불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사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자였던 문종에게 업무를 나누어 맡기면서도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계속 살폈습니다. 1450년 세종은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32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도 전쟁과 재난이 있었고 모든 백성이 평등했던 것도 아닙니다. 세종 역시 조선이라는 신분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왕의 지식과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이 시간을 알고 농사를 잘 짓기를 바랐으며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종이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만든 글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한 젊은 왕이 백성의 불편함을 바라보며 시작한 고민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종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수많은 업적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힘은 가장 평범한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혼자 모든 일을 해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고 그 능력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태어난 신분이 한 사람의 앞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낮은 신분보다 한 사람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궁궐로 불려온 기술자는 백성에게 정확한 시간과 계절을 알려주는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노의 신분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자가 된 장영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런데 그가 원래 노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조선은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사회였습니다. 노비는 평생 천한 일을 하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장영실은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자동물시계 자경루, 그리고 해시계 앙부일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백성들이 더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노비였던 한 사람이 조선의 과학과 시간을 바꾼 것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역사를 바꾼 천재. 그가 바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눈에 보이지 않던 시간과 하늘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늘을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던 시대, 의학 지식은 일부 사람만 접할 수 있었고 중국의 의서는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선의 약재와 치료 경험을 모아 백성도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전쟁과 유배, 긴 세월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학서를 완성한 의원 허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의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허준입니다. 하지만 허준의 출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나 신분의 한계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서자는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술을 익혔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결국 왕을 치료하는 어이가 됩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평생의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이 책은 조선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친 의사. 그가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평생의 지식을 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의 제주에는 거듭된 흉년과 태풍으로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보내는 구호곡식만으로는 모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재산을 내놓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더 크게 만드는 대신 굶주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제주 상인 김만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김만덕. 제주에서 큰 부를 이룬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김만덕은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제주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제주도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거리에는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김만덕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결국 조정에까지 전해졌고 정조 임금도 그녀의 선행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여자. 전 재산으로 사람들을 살린 여성 상인. 그녀가 바로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의 선택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곡식을 건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필요했습니다. 조선 후기, 한 학자는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기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는 백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던 학자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고도 세상을 바꾼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관직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18년 동안 외딴 섬과 시골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조선 최고의 책들을 탄생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 연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왜 그런지 끝까지 궁금해했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암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금세 조선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나라를 바꾸고 싶어 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백성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룰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조는 그의 재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고 정약용 역시 왕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쉼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만 읽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살폈고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평생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수원 화성 건설입니다. 정약용은 거대한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덕분에 공사 기간은 줄었고 인력도 훨씬 적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학문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사라지자 조선의 정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치적 갈등 속에 휘말렸고 결국 모든 관직을 잃은 채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40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했습니다. 절망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무엇인가? 백성을 위한 행정은 무엇인가? 올바른 관리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하나씩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공직자, 행정가,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철학, 행정, 법, 경제, 과학, 건축, 농업까지 그가 연구하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후대 수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조선 실학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8년의 유배가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다시 권력을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공부했고 끝까지 글을 썼으며 후학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조선 최고의 천재,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18년의 유배는 그의 인생을 끝낸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책들이 태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조선을 바꾸고자 했던 천재 정약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약용은 책상 위의 학문이 백성의 생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만들고 성을 쌓는 기술부터 지방관리가 지켜야 할 원칙까지 그의 관심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조선의 산과 강, 마을과 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확한 지도는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길이 있고 어느 고개를 넘어야 하며 강과 마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도에 담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지리 정보를 모아 조선의 모습을 한 장의 지도 위에 펼쳐 보인 인물, 김정호의 이야기입니다. GPS도 위성도 없던 시대, 한 남자가 조선을 걸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당시에는 정확한 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국을 직접 걸으며 산과 강, 마을의 위치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지도가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지도, 조선을 발로 그린 남자, 그가 바로 김정호입니다. 문익점은 작은 목화시로 백성의 겨울을 바꾸었습니다. 세종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길을 열었습니다. 장영실은 시간과 하늘을 측정했고 허준은 평생 쌓은 의학 지식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으로 굶주린 이웃을 살렸으며 정약용은 백성을 위한 제도와 기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과 길을 지도 위에 남겼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신분, 걸어간 길은 서로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7사람의 시선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조차 역사에 남기기 어려웠던 평범한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은 언제나 거대한 전쟁이나 놀라운 승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따뜻한 옷을 입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며 시간을 알고 농사를 짓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굶주린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억울한 백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낯선 길을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든 변화도 오랜 시간 쌓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7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리며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왕과 전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문자를 만들어주는 일도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농사에 도움을 주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남기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선택도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길을 선택했던
7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이 남긴 것은 화려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덜 아프고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려 말 작은 씨앗을 품고 먼 길을 돌아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조선을 바꾼 것은 거대한 군대도 위대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단 몇 개의 씨앗이었습니다. 고려 말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돌아오던 길에 특별한 식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목화였습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옷감이 부족해 거칠고 불편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문익점은 생각했습니다. 이 식물이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화씨 반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익점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는 몰래 목화씨를 가져왔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재배에 성공합니다. 이후 목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한 면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라를 바꾼 것은 칼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한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문익점입니다.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는 사람들의 옷과 겨울나기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생활을 바꾸는 데에는 따뜻한 옷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나라의 명령을 이해하며 억울한 일을 글로 호소할 수 있는 문자도 필요했습니다. 문익점이 작은 씨앗으로 백성의 몸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로부터 수십 년 뒤 한 왕은 새로운 글자로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내려 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1418년 늦여름, 조선의 궁궐에서는 뜻밖의 왕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되는 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될 운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맏형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고 학문에 몰두했지만 왕자와는 거리가 있는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몸이 아픈 날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버지 태종이 건강을 걱정해 책을 치우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공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종은 결국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학문과 판단력이 뛰어났던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충녕대군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종의 앞에는 결코 평온한 나라가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30년이 지난 신생국가였습니다. 북쪽 국경은 불안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의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가뭄과 홍수, 전염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세종은 왕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묻고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편전을 정비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이 낮더라도 재능이 있다면 기회를 주었습니다. 관노 출신이었던 장영실도 그렇게 발탁된 인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물시계와 해시계, 천문 관측기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고 세종은 그의 능력을 인정해 관직까지 내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종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 한 이유는 단순히 훌륭한 기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측정하며 백성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의 기후와 농사 경험을 정리한
농사직설도 편찬되었습니다. 중국의 농법을 그대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조선의 땅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음악과 의학, 천문학과 인쇄기술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시대가 언제나 밝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뭄이 들고 백성이 굶주린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는 자신의 잘못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쉽게 설명하게 했고, 출산한 여성 노비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일정 기간 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궁궐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백성의 실제 생활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북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종서 등을 보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군과 육진이 설치되며 조선의 북쪽 경계가 자리 잡아갔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된 대마도를 정벌하는 작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은 한문을 사랑한 왕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한 군사적 결정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가장 깊이 고민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평범한 백성이 익히기에는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적을 수 없었고 나라에서 내린 명령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계획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한자를 두고 별도의 문자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음 기관과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연구해 배우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마련했습니다. 1443년 새로운 문자가 완성됐고 1446년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세종의 몸은 이미 크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나치게 많은 업무와 공부에 몰두했던 그는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앞을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불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사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자였던 문종에게 업무를 나누어 맡기면서도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계속 살폈습니다. 1450년 세종은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32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도 전쟁과 재난이 있었고 모든 백성이 평등했던 것도 아닙니다. 세종 역시 조선이라는 신분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왕의 지식과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이 시간을 알고 농사를 잘 짓기를 바랐으며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종이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만든 글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한 젊은 왕이 백성의 불편함을 바라보며 시작한 고민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종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수많은 업적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힘은 가장 평범한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혼자 모든 일을 해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고 그 능력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태어난 신분이 한 사람의 앞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낮은 신분보다
한 사람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궁궐로 불려온 기술자는 백성에게 정확한 시간과 계절을 알려주는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노의 신분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자가 된 장영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런데 그가 원래 노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조선은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사회였습니다. 노비는 평생 천한 일을 하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장영실은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자동물시계 자경루, 그리고 해시계 앙부일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백성들이 더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노비였던 한 사람이 조선의 과학과 시간을 바꾼 것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역사를 바꾼 천재. 그가 바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눈에 보이지 않던 시간과 하늘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늘을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던 시대, 의학 지식은 일부 사람만 접할 수 있었고 중국의 의서는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선의 약재와 치료 경험을 모아 백성도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전쟁과 유배, 긴 세월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학서를 완성한 의원 허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의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허준입니다. 하지만 허준의 출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나 신분의 한계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서자는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술을 익혔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결국 왕을 치료하는 어이가 됩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평생의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이 책은 조선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데 평생을 바친 의사. 그가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평생의 지식을 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의 제주에는 거듭된 흉년과 태풍으로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보내는 구호곡식만으로는 모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재산을 내놓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더 크게 만드는 대신 굶주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제주 상인 김만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김만덕. 제주에서 큰 부를 이룬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김만덕은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제주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제주도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거리에는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김만덕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결국 조정에까지 전해졌고 정조임금도 그녀의 선행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여자. 전 재산으로 사람들을 살린 여성 상인. 그녀가 바로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의 선택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곡식을 건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필요했습니다. 조선 후기, 한 학자는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기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는 백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던 학자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고도 세상을 바꾼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관직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18년 동안 외딴 섬과 시골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조선 최고의 책들을 탄생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 연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왜 그런지 끝까지 궁금해했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암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금세 조선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나라를 바꾸고 싶어 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백성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룰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조는 그의 재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고 정약용 역시 왕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쉼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만 읽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살폈고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평생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수원 화성 건설입니다. 정약용은 거대한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덕분에 공사기간은 줄었고 인력도 훨씬 적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학문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사라지자 조선의 정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치적 갈등 속에 휘말렸고 결국 모든 관직을 잃은 채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40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했습니다. 절망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무엇인가? 백성을 위한 행정은 무엇인가? 올바른 관리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하나씩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공직자, 행정가,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철학, 행정, 법, 경제, 과학, 건축, 농업까지 그가 연구하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후대 수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조선 실학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8년의 유배가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다시 권력을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공부했고 끝까지 글을 썼으며 후학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조선 최고의 천재,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18년의 유배는 그의 인생을 끝낸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책들이 태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조선을 바꾸고자 했던 천재 정약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약용은 책상 위의 학문이 백성의 생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만들고 성을 쌓는 기술부터 지방관리가 지켜야 할 원칙까지 그의 관심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조선의 산과 강, 마을과 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확한 지도는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길이 있고 어느 고개를 넘어야 하며 강과 마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도에 담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지리 정보를 모아 조선의 모습을 한 장의 지도 위에 펼쳐 보인 인물, 김정호의 이야기입니다. GPS도 위성도 없던 시대, 한 남자가 조선을 걸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당시에는 정확한 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국을 직접 걸으며 산과 강, 마을의 위치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지도가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지도, 조선을 발로 그린 남자, 그가 바로 김정호입니다. 문익점은 작은 목화시로 백성의 겨울을 바꾸었습니다. 세종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길을 열었습니다. 장영실은 시간과 하늘을 측정했고 허준은 평생 쌓은 의학 지식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으로 굶주린 이웃을 살렸으며 정약용은 백성을 위한 제도와 기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과 길을 지도 위에 남겼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신분, 걸어간 길은 서로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7사람의 시선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조차 역사에 남기기 어려웠던 평범한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은 언제나 거대한 전쟁이나 놀라운 승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따뜻한 옷을 입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며 시간을 알고 농사를 짓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굶주린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억울한 백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낯선 길을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든 변화도 오랜 시간 쌓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7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리며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왕과 전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문자를 만들어주는 일도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농사에 도움을 주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남기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선택도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길을 선택했던 7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이 남긴 것은 화려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덜 아프고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려 말 작은 씨앗을 품고 먼 길을 돌아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조선을 바꾼 것은 거대한 군대도 위대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단 몇 개의 씨앗이었습니다. 고려 말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돌아오던 길에
특별한 식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목화였습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옷감이 부족해 거칠고 불편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문익점은 생각했습니다. 이 식물이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화씨 반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익점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는 몰래 목화씨를 가져왔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재배에 성공합니다. 이후 목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한 면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라를 바꾼 것은 칼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한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문익점입니다.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는 사람들의 옷과 겨울나기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생활을 바꾸는 데에는 따뜻한 옷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나라의 명령을 이해하며 억울한 일을 글로 호소할 수 있는 문자도 필요했습니다. 문익점이 작은 씨앗으로 백성의 몸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로부터 수십 년 뒤 한 왕은 새로운 글자로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내려 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1418년 늦여름, 조선의 궁궐에서는 뜻밖의 왕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되는 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될 운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맏형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고 학문에 몰두했지만 왕자와는 거리가 있는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몸이 아픈 날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버지 태종이 건강을 걱정해 책을 치우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공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종은 결국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학문과 판단력이 뛰어났던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충녕대군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종의 앞에는 결코 평온한 나라가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30년이 지난 신생국가였습니다. 북쪽 국경은 불안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의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가뭄과 홍수, 전염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세종은 왕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묻고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편전을 정비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이 낮더라도 재능이 있다면 기회를 주었습니다. 관노 출신이었던 장영실도 그렇게 발탁된 인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물시계와 해시계, 천문 관측기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고 세종은 그의 능력을 인정해 관직까지 내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종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 한 이유는 단순히 훌륭한 기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측정하며 백성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의 기후와 농사 경험을 정리한 농사직설도 편찬되었습니다. 중국의 농법을 그대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조선의 땅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음악과 의학, 천문학과 인쇄기술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시대가 언제나 밝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뭄이 들고 백성이 굶주린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는 자신의 잘못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쉽게 설명하게 했고 출산한 여성 노비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일정 기간 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궁궐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백성의 실제 생활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북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종서 등을 보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군과 육진이 설치되며 조선의 북쪽 경계가 자리 잡아갔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된 대마도를 정벌하는 작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은 한문을 사랑한 왕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한 군사적 결정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가장 깊이 고민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평범한 백성이 익히기에는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적을 수 없었고 나라에서 내린 명령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계획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한자를 두고 별도의 문자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음 기관과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연구해 배우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마련했습니다. 1443년 새로운 문자가 완성됐고 1446년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세종의 몸은 이미 크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나치게 많은 업무와 공부에 몰두했던 그는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앞을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불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사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자였던 문종에게 업무를 나누어 맡기면서도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계속 살폈습니다. 1450년 세종은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32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도 전쟁과 재난이 있었고 모든 백성이 평등했던 것도 아닙니다. 세종 역시 조선이라는 신분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왕의 지식과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이 시간을 알고 농사를 잘 짓기를 바랐으며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종이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만든 글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한 젊은 왕이 백성의 불편함을 바라보며 시작한 고민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종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수많은 업적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힘은 가장 평범한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혼자 모든 일을 해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고 그 능력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태어난 신분이 한 사람의 앞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낮은 신분보다 한 사람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궁궐로 불려온 기술자는 백성에게 정확한 시간과 계절을 알려주는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노의 신분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자가 된 장영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런데 그가 원래 노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조선은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사회였습니다. 노비는 평생 천한 일을 하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장영실은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자동 물시계 자경루, 그리고 해시계 앙부일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백성들이 더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노비였던 한 사람이 조선의 과학과 시간을 바꾼 것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역사를 바꾼 천재, 그가 바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눈에 보이지 않던 시간과 하늘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늘을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던 시대, 의학 지식은 일부 사람만 접할 수 있었고 중국의 의서는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선의 약재와 치료 경험을 모아 백성도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전쟁과 유배, 긴 세월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학서를 완성한 의원 허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의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허준입니다. 하지만 허준의 출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나 신분의 한계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서자는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술을 익혔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결국 왕을 치료하는 어이가 됩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평생의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이 책은 조선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친 의사, 그가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평생의 지식을 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의 제주에는 거듭된 흉년과 태풍으로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보내는 구호곡식만으로는 모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재산을 내놓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더 크게 만드는 대신 굶주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제주 상인 김만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김만덕. 제주에서 큰 부를 이룬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김만덕은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제주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제주도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거리에는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김만덕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결국 조정에까지 전해졌고 정조임금도 그녀의 선행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여자, 전 재산으로 사람들을 살린 여성 상인, 그녀가 바로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의 선택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곡식을 건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필요했습니다. 조선 후기, 한 학자는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기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는 백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던 학자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고도
세상을 바꾼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관직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18년 동안 외딴 섬과 시골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조선 최고의 책들을 탄생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 연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왜 그런지 끝까지 궁금해했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암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금세 조선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나라를 바꾸고 싶어 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백성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룰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조는 그의 재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고 정약용 역시 왕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쉼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만 읽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살폈고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평생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수원 화성 건설입니다. 정약용은 거대한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덕분에 공사 기간은 줄었고 인력도 훨씬 적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학문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사라지자 조선의 정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치적 갈등 속에 휘말렸고 결국 모든 관직을 잃은 채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40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했습니다. 절망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무엇인가? 백성을 위한 행정은 무엇인가? 올바른 관리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하나씩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공직자, 행정가,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철학, 행정, 법, 경제, 과학, 건축, 농업까지 그가 연구하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후대 수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조선 실학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8년의 유배가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다시 권력을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공부했고 끝까지 글을 썼으며 후학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조선 최고의 천재,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18년의 유배는 그의 인생을 끝낸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책들이 태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조선을 바꾸고자 했던 천재 정약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약용은 책상 위의 학문이 백성의 생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만들고 성을 쌓는 기술부터 지방관리가 지켜야 할 원칙까지 그의 관심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조선의 산과 강, 마을과 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확한 지도는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길이 있고 어느 고개를 넘어야 하며 강과 마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도에 담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지리 정보를 모아 조선의 모습을 한 장의 지도 위에 펼쳐 보인 인물, 김정호의 이야기입니다. GPS도 위성도 없던 시대, 한 남자가 조선을 걸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당시에는 정확한 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국을 직접 걸으며 산과 강, 마을의 위치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지도가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지도, 조선을 발로 그린 남자, 그가 바로 김정호입니다. 문익점은 작은 목화시로 백성의 겨울을 바꾸었습니다. 세종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길을 열었습니다. 장영실은 시간과 하늘을 측정했고 허준은 평생 쌓은 의학 지식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으로 굶주린 이웃을 살렸으며 정약용은 백성을 위한 제도와 기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과 길을 지도 위에 남겼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신분, 걸어간 길은 서로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7사람의 시선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조차 역사에 남기기 어려웠던 평범한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은 언제나 거대한 전쟁이나 놀라운 승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따뜻한 옷을 입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며 시간을 알고 농사를 짓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굶주린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억울한 백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낯선 길을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든 변화도 오랜 시간 쌓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7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리며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왕과 전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문자를 만들어주는 일도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농사에 도움을 주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남기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선택도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길을 선택했던 7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이 남긴 것은 화려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덜 아프고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려 말 작은 씨앗을 품고 먼 길을 돌아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조선을 바꾼 것은 거대한 군대도 위대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단 몇 개의 씨앗이었습니다. 고려 말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돌아오던 길에 특별한 식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목화였습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옷감이 부족해 거칠고 불편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문익점은 생각했습니다. 이 식물이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화씨 반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익점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는 몰래 목화씨를 가져왔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재배에 성공합니다. 이후 목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한 면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라를 바꾼 것은 칼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한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문익점입니다.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는 사람들의 옷과 겨울나기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생활을 바꾸는 데에는 따뜻한 옷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나라의 명령을 이해하며 억울한 일을 글로 호소할 수 있는 문자도 필요했습니다. 문익점이 작은 씨앗으로 백성의 몸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로부터 수십 년 뒤 한 왕은 새로운 글자로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내려 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1418년 늦여름, 조선의 궁궐에서는 뜻밖의 왕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되는 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될 운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맏형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고 학문에 몰두했지만 왕자와는 거리가 있는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몸이 아픈 날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버지 태종이 건강을 걱정해 책을 치우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공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종은 결국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학문과 판단력이 뛰어났던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충녕대군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종의 앞에는 결코 평온한 나라가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30년이 지난 신생국가였습니다. 북쪽 국경은 불안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외구의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가뭄과 홍수, 전염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세종은 왕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묻고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편전을 정비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이 낮더라도 재능이 있다면 기회를 주었습니다. 관노 출신이었던 장영실도 그렇게 발탁된 인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물시계와 해시계, 천문 관측기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고 세종은 그의 능력을 인정해 관직까지 내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종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 한 이유는 단순히 훌륭한 기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측정하며 백성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의 기후와 농사 경험을 정리한 농사직설도 편찬되었습니다. 중국의 농법을 그대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조선의 땅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음악과 의학, 천문학과 인쇄기술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시대가 언제나 밝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뭄이 들고 백성이 굶주린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는 자신의 잘못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쉽게 설명하게 했고 출산한 여성 노비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일정 기간 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궁궐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백성의 실제 생활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북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종서 등을 보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군과 육진이 설치되며 조선의 북쪽 경계가 자리 잡아갔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된 대마도를 정벌하는 작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한 왕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한 군사적 결정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가장 깊이 고민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평범한 백성이 익히기에는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적을 수 없었고 나라에서 내린 명령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계획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한자를 두고 별도의 문자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음 기관과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연구해 배우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마련했습니다. 1443년 새로운 문자가 완성됐고 1446년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세종의 몸은 이미 크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나치게 많은 업무와 공부에 몰두했던 그는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앞을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불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사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자였던 문종에게 업무를 나누어 맡기면서도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계속 살폈습니다. 1450년 세종은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32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도 전쟁과 재난이 있었고 모든 백성이 평등했던 것도 아닙니다. 세종 역시 조선이라는 신분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왕의 지식과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이 시간을 알고 농사를 잘 짓기를 바랐으며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종이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만든 글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한 젊은 왕이 백성의 불편함을 바라보며 시작한 고민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종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수많은 업적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힘은 가장 평범한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혼자 모든 일을 해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고 그 능력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태어난 신분이 한 사람의 앞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낮은 신분보다 한 사람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궁궐로 불려온 기술자는 백성에게 정확한 시간과 계절을 알려주는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노의 신분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자가 된 장영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런데 그가 원래 노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조선은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사회였습니다. 노비는 평생 천한 일을 하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장영실은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자동물시계 자경루, 그리고 해시계 앙부일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백성들이 더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노비였던 한 사람이 조선의 과학과 시간을 바꾼 것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역사를 바꾼 천재. 그가 바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눈에 보이지 않던 시간과 하늘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늘을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던 시대, 의학 지식은 일부 사람만 접할 수 있었고 중국의 의서는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선의 약재와 치료 경험을 모아 백성도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전쟁과 유배, 긴 세월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학서를 완성한 의원 허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의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허준입니다. 하지만 허준의 출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나 신분의 한계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서자는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술을 익혔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결국 왕을 치료하는 어이가 됩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평생의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이 책은 조선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친 의사, 그가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평생의 지식을 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의 제주에는 거듭된 흉년과 태풍으로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보내는 구호곡식만으로는 모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재산을 내놓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더 크게 만드는 대신 굶주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제주 상인 김만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김만덕. 제주에서 큰 부를 이룬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김만덕은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제주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제주도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거리에는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김만덕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결국 조정에까지 전해졌고 정조임금도 그녀의 선행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여자, 전 재산으로 사람들을 살린 여성 상인, 그녀가 바로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의 선택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곡식을 건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필요했습니다. 조선 후기, 한 학자는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기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는 백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던 학자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고도 세상을 바꾼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관직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18년 동안 외딴 섬과 시골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조선 최고의 책들을 탄생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왜 그런지 끝까지 궁금해했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암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금세 조선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나라를 바꾸고 싶어 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백성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룰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조는 그의 재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고 정약용 역시 왕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쉼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만 읽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살폈고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평생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수원 화성 건설입니다. 정약용은 거대한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덕분에 공사 기간은 줄었고 인력도 훨씬 적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학문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사라지자 조선의 정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치적 갈등 속에 휘말렸고 결국 모든 관직을 잃은 채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40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했습니다. 절망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무엇인가? 백성을 위한 행정은 무엇인가? 올바른 관리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하나씩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공직자, 행정가,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철학, 행정, 법, 경제, 과학, 건축, 농업까지 그가 연구하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후대 수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조선 실학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8년의 유배가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다시 권력을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공부했고 끝까지 글을 썼으며 후학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조선 최고의 천재,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18년의 유배는 그의 인생을 끝낸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책들이 태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조선을 바꾸고자 했던 천재 정약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약용은 책상 위의 학문이 백성의 생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만들고 성을 쌓는 기술부터
지방관리가 지켜야 할 원칙까지 그의 관심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조선의 산과 강, 마을과 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확한 지도는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길이 있고 어느 고개를 넘어야 하며 강과 마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도에 담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지리 정보를 모아 조선의 모습을 한 장의 지도 위에 펼쳐 보인 인물, 김정호의 이야기입니다. GPS도 위성도 없던 시대, 한 남자가 조선을 걸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당시에는 정확한 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국을 직접 걸으며 산과 강, 마을의 위치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지도가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지도, 조선을 발로 그린 남자, 그가 바로 김정호입니다. 문익점은 작은 목화시로 백성의 겨울을 바꾸었습니다. 세종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길을 열었습니다. 장영실은 시간과 하늘을 측정했고, 허준은 평생 쌓은 의학 지식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으로 굶주린 이웃을 살렸으며, 정약용은 백성을 위한 제도와 기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과 길을 지도 위에 남겼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신분, 걸어간 길은 서로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7사람의 시선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조차 역사에 남기기 어려웠던 평범한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은 언제나 거대한 전쟁이나 놀라운 승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따뜻한 옷을 입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며 시간을 알고 농사를 짓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굶주린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억울한 백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낯선 길을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든 변화도 오랜 시간 쌓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7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리며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